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자주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던 위대한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2021년 광복절, 한 위대한 영웅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귀국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홍범도. 이분을 빼놓고서는 1920년대 만주 독립운동사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입지는 절대적입니다. 한국 35년의 독립운동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는 무장투쟁운동 다방면에 걸쳐서 독립운동을 위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의 위대한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북도 양덕에서 1868년 고종 5년에 태어난 선생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군졸로 있기도 했고 머슴으로 살기도 했으며 심지어 중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적성에 맞지 않아 도망쳐 나오게 되었고 비군이 이용녀와 결혼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포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홍범도 장군은 의병활동을 시작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당시 20대 후반의 나이에 강원도 회양에서 매복, 기습 공격하여 일본군 10여 명을 사살합니다. 그는 이후 의병부대를 조직하였고 유인석 부대와 연계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게 되었죠. 하지만 중과부적, 수적인 열세로 인해서 결국 패배를 하게 되었고 그는 이후 친일관리, 부호들을 응징하는 등의 단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활동 중에 생계가 어려워지자 포수로 다시 돌아가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포수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포연대란 포수 동업 조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하필이면 이 시기 일본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을 보국화한 일제는 이제 대한제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근간인 군사력까지 없애기 위한 여러 작업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총포 및 화약유치체법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1907년 9월 3일에 시행된 이 법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무기, 탄약을 모두 관청에서 가져가고 그 위반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의병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승총을 뺏음으로써 국권을 일제가 피탈했을 경우 그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조치였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즉각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위협되는 조치였으니까요. 그래서 1907년 선생과 차도선은 안평사, 안산사 포수들의 동업 조직인 포계를 중심으로 화전 농민, 광산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의병부대를 결성하여 봉기하였습니다. 22일부터 약 3일간 32명의 일본군을 사살하는 전공을 올린 그는 이후 1908년 연해주로 망명하기까지 약 37차례에 걸친 유격전을 통해서 일본 헌병 분견소, 순사주제소, 우체국 등 일제 치하시설들을 습격하여 일본군을 위협하였습니다. 이 시기 그의 활약은 널리 알려져 사람들은 그를 나르는 홍범도라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못지않은 대전투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갑산읍 전투입니다. 홍범도에게 여러 번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은 약 200명의 대토벌대를 편성합니다. 이때 홍범도는 소수의 진위부대로 하여 고지를 선점하여 일본군 진로를 차단하게 하였죠. 그리고 이 앞선 부대가 일본군을 막는 동안 주력부대는 갑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토벌대가 중평장에서 의병부대와 격전을 펼치는 동안 홍범도의 주력부대는 목표지인 갑산읍을 공격하여 갑산을 수비하는 갑산수비대와 경찰관, 주재소 일본군을 섬멸하고 9시간 동안 갑산읍을 점령한 후 후퇴합니다. 그동안 일본군은 자신들이 승리한지 알고 이미 빠져나가고 없던 홍범도 부대의 본거지를 포위하여 들어갔지만 홍범도는 이미 지나가고 없었습니다. 과연 나르는 홍범도라 불릴 만하지요. 하지만 이후 총탄이 떨어지고 각종 식량 문제 등이 겹침으로써 그는 간도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장백현으로 이동한 그는 의병들과 농사를 짓고 군사훈련을 동시에 하는 둔전병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궁핍함을 극복하지는 못하였고 그는 다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여 노동회를 조직합니다. 노동회는 철도 공사 등의 노임에 종사하면서 노임의 절반을 무기 구입비로 사용하며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홍범도 장군이 있던 노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대한독립군을 창설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국내 진공작전을 감행하여 해산진을 습격, 적을 섬멸하였는데 이것이 국내 최초의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뿐만 아니라 이 시기 약 24회에 이르는 국내 진공작전이 있었으며 국경 인근의 34개의 일제 주재소 지금의 파출소가 파괴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자 일제는 대대적으로 홍범도 장군 및 독립군의 본거지를 공격하기 위한 월강 추격대대를 편성합니다. 이러한 반응에 독립군 측 역시 북로군 정서군을 중심으로 통합하였고 홍범도 장군도 이곳에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봉오동에서 집결하게 되죠. 1920년 6월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에 매복하고 있다가 일본군을 유인하여 사면에서 공격 섬멸하니 일본군 전사자가 약 157명, 중상 200명에 이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격분하여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훈춘 사건을 조작하여 약 2만 5천 명에 이르는 대규모 군대를 편성하였습니다. 동서남북에서 압박하는 형태로 독립군들을 압박하니 초기 김자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은 일단 전쟁을 피하자는 피전론을 채택하고 철수하고자 했지만 결국에 포위망이 좁혀지자 피전책을 버리고 적극적인 반격책을 내세웠습니다. 김자진 장군은 백운평 부근 절벽 위에 유리한 지형에서 적을 기습 공격하여 일본군을 섬멸하였고 홍범도 장군은 완루구에서 이틀에 거쳐 일본군 400여 명을 사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어랑촌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마침내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 새벽에 이르는 약 6일간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청산리 대첩이라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1200명의 전사자, 부상까지 합친 수는 무려 3300명에 달한다하며 반면 독립군은 전사 60명, 부상 90명에 이르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독립군은 일본의 대규모 토벌대를 피해 북상합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독립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조직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유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1921년 결성된 소련의 레닌이 주장한 소수민족 자결주의 때문입니다. 이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소련이 약속한 것입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입장에서는 위의 선언에 대해서 솔깃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타국은 대한제국, 식민지 조선의 독립에 1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소련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자유시로 갑니다. 하지만 독립군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일본이 이에 대해서 소련에 압력을 넣습니다. 이에 소련에서도 위협을 느끼고 일단 무장해제를 시키고자 하였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과정에서 소련 내 기존에 있었던 한국 독립운동단체 두 곳의 권력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이 거대 독립군 조직인 이 단체의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대한의용군과 고려의용군 사이의 권력 싸움에서 결국 고려의용군 측이 소련, 적군과 함께 독립군 및 대한의용군을 강제 무장해제하는 자유시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한 독립군들이 죽는 슬픈 일이 발생했죠. 자유시 참변 이후 홍범도 장군은 소련으로 와서 22년 1월 21일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국제공산당회의에 참석하여 소련의 독립군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과 직업, 목적을 적는 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직업은 의병, 신분은 농사, 소속은 의병대이며 목적을 독립이라 적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 이르쿠츠크에 도착한 그는 고려중앙정청이란 조직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1922년 레닌이 은퇴하고 스탈린이 서기장으로 오르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스탈린은 전 지역에 대해서 중앙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소수민족 정책도 달라졌습니다. 스탈린은 연해주를 완전히 통치 지역에 편성하였고 독립군도 적군의 관할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홍범도 장군은 고역의 세월이 전개되었습니다. 2327년까지는 볼라고베시첸스크, 하바로프스크 등지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37년에는 소비에트 연방정부의 지시에 따라 연해주의 고려인들을 강제로 카자흐 공화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한국인이란 이유로 일본인들과 내통하여 간첩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소수민족의 서러움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거의 사막이나 다름없던 카자흐 공화국의 땅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50여 명의 고려인들에 의해서 조금씩 개간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현지인들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쌀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 그는 어느 날 태장춘이라는 극단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서 극단 수위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때 태장춘은 홍범도의 생애가 적힌 일지를 참고로 하여 연극 의병들이라는 홍범도의 일대기를 다룬 연극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는 이후 관객의 극찬을 받게 됩니다. 이 연극을 지켜보는 한 건장한 노년의 신사에게 태장춘이 다가가 연극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그 노년의 신사는 아래와 같이 답합니다. 너무 추네 추워. 허나 연극을 아무리 잘 놀아도 백두산 포수의 백발백 중에 총재간이야 베어주지 못하지. 그런 그는 1943년 10월 25일 7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까지 홍범도 장군의 생애였습니다. 거의 일본군에게 접은 적이 없는 전쟁의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으나 사실은 그의 가족 생애를 보면 이보다 더한 비극이 없습니다. 그는 1908년 아내가 볼모로 잡히게 되었는데 일군은 그녀를 모진 고문을 가하며 그의 위치를 알려했고 그녀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은 그와 전투에 참여하는 도중에 전사하였고 이째 아들 용화는 살인범으로 몰려서 고문 중에 연해주에서 폐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부분은 가정사뿐만이 아닙니다. 국제 정세적으로도 일제에 의해 병합된 조국 그리고 식민지 백성으로서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냉대받아야 했던 가혹한 현실 속에서 나의 직업은 의병이요 목표는 독립이다라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소신만으로 그렇게 75년 평생에 거쳐서 위대한 독립군 장군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를 포기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홍범도 장군. 이제 곧 다가오는 광복절이면 그의 유해가 온 지도 어느새 2년이 됩니다. 이 위대한 장군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것은 복잡해지는 신냉전이라는 현재의 정세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정신적 근간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를 생각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주성이었습니다.